필경사 버틀비. 허먼 멜빌. 제3장.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버틀비. 그의 신상에 대해 두세 마디 물은 다음 나는 그를 고용했다. 나의 팀에 이와 같이 독특하고도 침착한 품격의 인물을 추구한다면 칠면조의 경솔함이나 장도리의 열정에 대해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진작 말했어야 할 일이지만 나의 사무실은 반투명 유리의 접이식문으로 방을 둘로 나누었는데 한쪽을 필경사들이 쓰고 한쪽은 내가 차지하고 있었다. 내 기분에 따라 이 경계의 문을 열어두기도 하고 닫아두기도 했다. 나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 버틀비의 자리를 이 접이식문 가까이의 한쪽 구석, 그것도 내 방 쪽에다 정해주었다. 말하자면 그곳은 이 얌전한 사나이를 부르기 쉬운 장소에 두고 자질구레한 일을 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의 책상을 방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창문 옆에 놓게 했다. 본래 이 창문으로는 음침한 뒤뜰과 벽돌벽을 곁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데 뒤에 건물이 늘어난 결과 지금은 약간의 햇빛은 들어오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고 말았다. 창문에서 3피트도 안 되는 곳에 벽이 있어서 마치 돔 천장의 구멍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높다란 두 건물 사이로 저 위에서 빛이 들어왔다. 실내를 더욱 만족스러운 구조로 만들기 위해 나는 돌로 접는 키 높은 녹색 칸막이를 놓게 했다. 이곳으로 버틀비의 모습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 목소리가 닿는 곳에서 멀리 보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인 공동성의 어떤 결합이 이루어진 셈이다. 처음 버틀비는 놀랄 만큼 많은 필사를 했다. 마치 오랫동안 필사에 굶주려 내 서류를 먹어대는 것 같았다. 먹은 것을 소화시키기 위한 휴식조차 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낮이면 햇볕, 밤이면 촛불을 의지하며 베껴댔다. 만약 그의 근면이 즐거운 것으로 보였더라면 나도 그의 부지런함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쓸쓸하고 음울하게 기계처럼 썼다. 필사 작업 중에서도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베꼈느냐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필요 불가결한 작업의 일부이다. 어떤 사무실에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필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도와가며 이 검증을 한다. 한 사람이 사본을 읽고 다른 한 사람이 원본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따분한, 지쳐서 졸음이 오는 작업이다. 혈기왕성한 자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나도 쉽게 상상이 간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 사나운 말 같은 시인 바이런이 무조건 버틀비와 마주 앉아 이지러진 필적으로 자잘하게 쓴 500페이지나 되는 법률 문서의 대조를 승낙해 주리라고는 나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나는 가끔 일이 바쁠 때면 칠면조나 장도리를 불러 짧은 문서 같은 것의 대조를 직접 하는 습관이 있었다. 버틀비를 내 가까이에 둔 목적의 하나는 이런 사소한 일을 할 때 부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내 사무실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쓴 것을 대조할 필요는 아직 없을 때의 일이었다. 나는 그때 마침 손대고 있던 조그만 용건을 안시바삐 처리해 버리려고 급히 버틀비를 불렀다.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지만 그가 마땅히 즉시 응해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앉은 채 책상 위에 원문에 얼굴을 떨구고 사본을 쥔 오른손을 다소 성급하게 옆으로 불쑥 내밀었다. 자리에서 일어선 버틀비가 잠시도 지체 없이 사본을 받아들고 일에 착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이런 자세로 버틀비를 불러놓고 그에게 부탁하려는 용건을 빨리 말했다. 나하고 짧은 문사 한 편을 대조하자는 것을. 그때 자기 은신처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틀비가 일종의 이상하게 온화한 단호한 투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때에 나의 놀라움, 아니 나의 기절초풍하여 당황한 꼴을 상상해 보시라.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잠시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타격받은 기력을 회복하려고 애썼다. 순간 문득 생각난 것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버틀비가 내가 한 말의 뜻을 착각한 것이겠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뚜렷한 목소리로 나의 요구를 반복했다. 그러나 똑같이 뚜렷하게 돌아온 것은 아까와 같은 대답이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되받아 말하고 나서 나는 벌컥 화가 나 일어서서 큼직하게 한 걸음 옆으로 내디뎠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자네 정신이라도 돌았나? 이 서류를 대조하고 싶으니 도와달란 말일세. 자, 밖에. 나는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요. 그가 말했다. 나는 물끄러미 그를 보았다. 그 여윈 얼굴은 태연자약했고 그 흐릿한 눈은 평온했다. 거기에는 동요의 주름 하나 일지 않았다. 이 사나이의 거동에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이나 분노, 초조 혹은 불손의 빛이 있었다면, 즉 뭔가 한 가지라도 보통 사람다운 데가 발견되었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사무실에서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차라리 키케로 석고상을 문 밖으로 던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잠시 나는 그가 필사하는 모습을 보고 서 있다가 내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정말 이상한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지금은 일단 이 일을 잊어버리기로 하고 한가할 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옆방에 장도리를 불러 재빨리 서류 대조를 끝냈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버틀비는 4통의 긴 문서를 베꼈는데 이것은 내가 주재하는 고등 형평재판소 법정에서 진술된 일주일치 증언을 4통의 서류로 만든 것이었다. 중대한 소송이어서 기록은 어디까지나 정확성이 요청되고 있었다.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졌으므로 나는 옆방의 칠면조, 장도리, 그리고 생관과자들을 불렀다. 그것은 4통의 서류를 4명의 필경사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원본을 읽을 생각에서였다. 그리하여 칠면조와 장도리, 생관과자가 각각 한 통씩 손에 들고 한 줄로 나란히 앉았을 때 나는 이 재미있는 얼굴들 사이에 그도 끼게 하려고 버틀비를 불렀다. 자, 버틀비, 빨리 오게. 모두 기다리고 있어. 깔개 없는 마룻바닥에서 천천히 의자 다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그 은신처 입구에 버틀비의 모습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본 말이야, 사본. 나는 성급하게. 사본 대조를 하는 거야.
자, 하고 4통째의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칸막이뒤로 사라졌다. 잠시 동안 나는 분노와 놀라움의 넋을 잃고 소금 기둥이 되어 늘어앉은 필경사들 머리 위에 우뚝 서 있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칸막이 쪽으로 가서 이 무례한 소행의 일을 따졌다. 뭐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건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 딴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나는 고약한 격정에 정신없이 몸을 내맡겨 마구 욕을 퍼붓고 무례한같이 내 앞에서 그를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버틀비라는 인물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기묘하게 나의 적의를 상실케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움직이고 휘저어 놓으니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다. 나는 차근차근 그를 설득했다. 이건 자네가 베낀 서류를 모두 같이 대조하려는 걸세. 자네가 베낀 4통을 단번에 대조하는 것이니 자네 일이 그만큼 수월해지는 셈이지. 이건 어디서나 다 하게 돼 있어. 필경사는 누구나 다 자기가 쓴 걸 대조하게 돼 있거든. 안 그런가? 왜 가만히 있나? 대답 좀 해보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피리라도 부는 투로 그는 대답했다. 내가 볼 때 그는 내가 말하는 동안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생각하여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결론이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옳기 때문에 반론할 여지는 없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절대절명의 고려가 작용되어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것 같았다. 그럼 자네는 내 요구에 응할 수 없단 말이지. 일반적인 관습, 상식에 의거한 요구에도 말이지. 버틀비는 나의 이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자신도 이해한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그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사람이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난폭하고 무례한 폭언을 듣게 되면 그때까지 명백하다고 생각했던 신념까지도 흔들리게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 공평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 흔들리는 마음의 응원을 구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칠면조, 나는 말했다. 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하오? 내가 잘못됐소? 그런데 칠면조로서는 더없이 부드러운 말투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했다. 장돌이, 나는 말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녀석을 내쫓아야 합니다. 현명한 독자라면 여기서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때는 아침이어서 칠면조의 대답은 점잖고 부드러웠고 장돌이의 대답은 불쾌한 투였다. 앞에서 말한 것을 되풀이한다면 장돌이의 험악한 기분은 당번이었고 칠면조는 비번이었던 것이다. 생광과자. 나는 어리더라도 한 표 더 내 편으로 삼고 싶어 이렇게 불렀다.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소장님. 저분은 약간 맛이 갔어요. 생광과자는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다. 모두들 말하는 걸 들었겠지. 나는 칸막이 쪽을 보고 말했다. 이리 나와 의무를 완수하게. 그러나 버틀비는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타는 듯한 곤혹 속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때 역시 바쁜 업무는 나를 재촉했다. 또다시 이 입장 곤란한 고민에 대한 고찰을 앞으로 한가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좀 귀찮기는 했으나
버틀비를 젖혀놓고 서류 대조를 하기 시작했다. 칠면조는 매 페이지마다 또는 한 페이지 간격으로 이런 일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점잖게 의견을 말했고, 장도리는 소화불량 때문에 짜증스럽게 몸을 뒤틀며 칸막이 너머 있는 고집장이 녀석을 향해 꽉 담은 이 사이로 욕을 퍼버댔다. 장도리로서는 한 푼도 덕이 되지 않는 남의 일로 골치를 앓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이다. 이러는 동안에도 버틀비는 자기 은신처에 들어앉아 자신의 일 외에는 일체 잊어버리고 있었다. 또다시 긴 서류 필사 작업에 할당되어 며칠인가 지났다. 전날의 놀라운 소행 때문에 나는 이 필경사가 하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는 한 번도 식사를 하러 나가지 않았다. 아니, 그뿐 아니라 아무 곳이고 전혀 나가는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한 오늘까지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말하자면 부동자세의 보초병처럼 그 한 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되어 생강과자가 버틀비의 칸막이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내 자리에선 전혀 보이지 않게 손을 흔들어 말없이 불러들이는 것 같았다. 곧 아이가 몇 펜스의 잔돈을 짤랑거리면서 사무실을 나가더니 한 손에 생강과자를 수북이 사들고 돌아와 그걸 은자에게 주고는 심부름값으로 과자 2개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이제야 그가 생강과자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솔직히 말해 정식 식사를 하지 않는 자이다. 그렇다면 그는 채식주의자인가? 그렇지도 않다. 야채도 먹지 않는다. 생강과자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내 생각은 한결같이 생강과자만 먹고 살게 되면 어떤 영향이 인체에 미치게 되는가 하는 망상으로 가득 찼다. 생강과자는 그 독자적인 성분으로서 그리고 맨 나중에 맛을 내는 요소로서 생강을 쓰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은 것이다. 그렇다면 생강이란 무엇인가? 알랄하고 매운 것이다. 버틀비가 알랄하고 매운가? 조금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생강은 버틀비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다. 아마 그는 영향을 받는 일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겠지. 수동적인 저항만큼 성실한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만약 그 저항을 받는 사람도 그 수동성에서 전혀 해가 없다면 전자는 자신의 판단력으론 풀 수 없는 일일지라도 상상력으로 앞뒤를 맞추려고 애를 쓸 것이다. 진실로 나는 이런 마음으로 버틀비와 그 태도를 관찰하고 있었다. 가엾은 녀석. 나는 생각했다. 그자에겐 아무런 악의도 없는 것이다. 무례한 짓을 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 태도로 보아 고의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다. 내가 만일 그를 내쫓는다면 나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에게 고용되어 거칠게 부려먹힌 끝에 결국 스스로 뛰쳐나가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좋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참 그럴듯한 자기 긍정을 아주 싸게 사는 걸로 생각하자. 버틀비와 정답게 지내며 녀석의 기묘한 고집을 너그럽게 보아주더라도 나에게 큰 손실이 되는 건 없다. 그것만으로도 언젠가는 양심의 감미로운 양식이 될 만한 것을 내 마음에 저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런 기분인 것만은 아니었다. 때에 따라서는 버틀비의 수동성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의 새로운 반항에 부딪히고 싶다. 나의 분노에 따라 그로부터도 노여움의 불꽃을 끌어내고 싶다는 이상한 초조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까이 있는 윈저 비노에다
손마디를 쳐서 불을 일으키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사악한 충동이 발동하여 다음과 같은 조그만 소동을 일으키고 말았다. 버틀비, 그걸 다 베끼면 나하고 둘이 대조를 하세. 내가 말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마 그 고집이나 변덕을 계속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대답이 없다. 나는 바로 가까이 있는 접이식 문을 활짝 열고 칠면조와 장도리에게 외쳤다. 버틀비가 서류 대조를 않겠다는데 이게 두 번째야. 칠면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이때가 오후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칠면조는 눕주전자처럼 달아있을 때였다. 대머리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칠면조가 고함을 질렀다. 당장 칸막이 속으로 뛰어들어가 녀석의 눈두덩을 후려쳐야죠. 이렇게 소리 지르며 일어서자 팔을 번쩍 들어 권투 자세를 취했다. 방금 한 말을 당장이라도 실천에 옮길 기세여서 나는 생각도 없이 칠면조의 식후의 호전성을 건드렸나 싶어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 그를 말렸다. 앉아요, 칠면조. 장도리의 말을 들어봅시다. 장도리, 자네 생각은 어떤가? 지금 당장 내가 버틀비를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나? 말대꾸 같습니다만 그건 소장님께서 정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행동은 비정상적입니다. 저나 칠면조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죠. 하지만 일시적인 변덕으로 그랬는지도 모르니까요. 허! 나는 소리쳤다. 그럼 자네는 의견을 바꾼 셈이군. 이구 참 묘하군. 저자에게 매우 관대해졌어. 그게 다 맥주 탓이랍니다. 칠면조가 큰 소리로 말했다. 관대한 건 맥주의 덕이죠. 오늘 장도리와 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 역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대합니다. 소장님, 그럼 당장 가서 눈두덩을 후려칠까요? 버틀비 말인가? 안 되네. 오늘은 안 돼. 칠면조, 자, 그 주먹을 펴요. 나는 문을 닫고 다시 버틀비 쪽으로 다가갔다. 사건에 대한 자극으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싸움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다. 나는 또다시 퇴짜 맞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그때 문득 버틀비가 사무실에서 한 발도 밖에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버틀비, 마침 생강과자가 나가고 없군. 우체국에 잠시 갔다 와주게. 우체국까지 걸어서 3분이면 간다네. 내 앞으로 온 게 뭐 있나 보고 오게. 내가 말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싫단 말인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책상으로 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맹목적인 집념이 또 고개를 쳐들었다. 이 말라빠진 빈털터리 뜨내기에게, 심지어는 내 고용자인 필경사에게 더 형편없이 냉담한 태도로 거절당할 만한 일이 또 없을까? 뭔가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도 이자에게 거절당할 만한 일이. 버틀비, 대답이 없다. 버틀비, 약간 큰 소리로 불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버틀비! 나는 고함을 질렀다. 마치 진짜 유령처럼 마법의 혼을 불러들일 때처럼 세 번째 부르자 은자는 자기 은신처 입구에 나타났다. 옆방에 장돌이 좀 오라고 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하고 그는 공손하게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래, 좋아, 버틀비. 나는 말했다. 이 말을 지극히 온화하게 담담한 가운데 준엄함을 깃들인 침착한 투로 발언함으로써 머자나 무서운 응보가 있으리라는 단호한 이쪽의 의향을 암시했다. 그때 나는 거의 그런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때마침 내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속으로는 당혹과 우울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어쨌든 모자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상책이라고 생각했다.